안녕하세요. 열촌 김성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작년에 이 매트릭스 리저렉션이라고 해서 이 4편격의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현재적인 그런 그 영화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영화는 1편이 1999년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 속편에 해당하는 2, 3편들이 2003년에 연속해서 두 편이 또 상영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화는 이제 나온 지 좀 꽤 된 영화죠.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화려한 액션 대작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넘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깊은 문제의식을 지닌 그런 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쓴 책인 운명을 알고 살고 넘어서기의 도입부에서 이 영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실, 또 매트릭스에 관한 어떤 깊이 있는 새로운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매트릭스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매트릭스는 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려한 액션 대작인가 싶지만은, 사실 이 영화는 서구의 그 철학과 역사, 종교적인 그런 그 문제의식들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는 아주 종합적인 문화물이라고 할까요? 영상 문예물이라고 할 만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영화는 이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즉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문제의식, 한편으로 또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운명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데서부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살펴볼 그 문제는 뭐냐면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플라톤 철학의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기반을 여기에다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의 복사물이다. 즉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계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계의 이 복사물, 반영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짜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톤의 그런 어떤 이분법적 세계 인식의 어떤 구조거든요. 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영화도 보면은 매트릭스의 세계는 하나의 복사물이고, 말하자면 모조품, 가짜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어떤 설정에서부터 이 영화는 굉장히 철학적인, 전통적인 어떤 서구 철학의 기반 위에 바탕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여러 요소들도 많이 개입을 해 있는데요. 예컨대 이 편에 나오는 메로빈지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메로빈지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프랑스의 이 초기 왕조인 메로빙그 왕조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 거예요. 메로빙그 왕조라고 하는 그 프랑스 이 초기 왕조는 애초에 어떤 뚜렷한 체제나 구심점이 없어서 이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아주 좌우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왕조가 메로빙그 왕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힌트를 받아가지고 메로빈지언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변덕심하고, 그리고 이 네오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그 인물의 이름으로서 메로빈지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이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서구의 그런 어떤 그 역사에 많이 영향을 받은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령 종교적인 발상의 우선 대표적인 거 하나가 네오가 그라고 하는 거, 영화에서는 더 원이라고 그러죠. 네오가 그라고 하는 이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주 하느님의 그런 어떤 보낸 그런 사람으로 어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예수 이전에 여러 메시아들, 선지자들이 부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오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이 네오와 함께 이제 스미스와 싸우고 기계 왕국과 싸우고 하는 그런 이 시온성의 사람들 있죠. 이 시온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사실은 이 어떤 구약에서 나온 그런 명칭이죠. 이 시온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유대인들의 삶과 그리고 아주 신앙의 그런 어떤 중심지로서 자기가 근거지로 삼았던 장소의 명칭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화적인 그런 명칭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는지 만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설화적인 장소인데 뭐 이런 명칭도 사실은 그런 어떤 유대교 또는 기독교의 역사와 관계 맺고 있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영화를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청편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이 영화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즉,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론의 메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인 것이냐, 애초에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이 자유의지에 매달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오가 이제 오라클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오가 오라클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과연 그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치를 못하고 계속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 모피어스가 오라클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한 거죠.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의 그런 어떤 신화적인 그런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라클은 이 신의 신탁, 즉 신의 신 말씀을 전해주는 이 신관의 존재를 오라클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오라클의 명칭도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오라클을 찾아가서 네오가 자기 자신이 과연 그인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오라클은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너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네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는 재능이 있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선택을 해야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이 재밌는 것은 오라클이 네오의 손금과 이 이빨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죠.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소위 운명을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손금 보잖아요. 수상 보잖아요. 근데 시선을 본다고 하는 즉 이빨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 재미가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빨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는 이제 그런 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의 또 어떤 존재를 스스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영화에서 보신 기억들이 있죠. 이제 모피어스가 스미스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주 엄청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럴 때 네오가 트리니티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그 건물, 아주 그 고층 건물에 다가가죠. 그리고 아주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 창문을 깨부수고, 그리고 모피어스에게 자기들에게 쫓아오라고 그러죠. 그럴 때 모피어스가 아주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를 의자에 묶은 끈을 끊고 점핑을 해서 네오와 손을 잡죠. 도킹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고서 이제 탈출에 성공하죠. 이럴 때
오라클은 너나 모피우스 중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네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릴 그런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서 두 사람의 목숨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네오는 이제 스스로가 그라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츰 입증을 해나가죠. 특히 우리가 아주 이 영화에서 재미있게 봤던 장면, 날아오는 총알을 이렇게 막 이 몸을 뒤로 그냥 최대한 이렇게 막 활처럼 굽히면서 피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걸 플로우 모션이라고, 이게 뭐 슬로우 모션이기도 하지만 플로우 모션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마치 물처럼 흐르는 그런 장면 묘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찍은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이 날아오는 총알 갖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런 거, 손바닥이 여기에서 자기가 발사한 그런 자기장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장면들 같은 거, 이런 건 참 아주 우리가 처음 보는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장면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네오는 자신이 그라고 하는 것을, 더 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피어스들에게 이렇게 차츰 증명을 해나가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걸 아직도 확신을 얻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 아키텍트이죠.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이제 찾아가서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여기를 찾아오게 됐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키텍트가 하는 그 말이 이렇죠. 사실은 너는 이미 이 6번째 릴로드된 그런 어떤 매트릭스의 2단화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이미 5차례 릴로드 되고 삭제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삭제된 이유는 너와 같은 이단아들이 생겨나서 뭐 저항을 하고, 또 이 매트릭스의 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서 결국은 5번 릴로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5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인류가 아주 크게 그냥 이 큰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 5번이라고 하거든요. 가령 무슨 빙하기가 와서 뭐 공룡이 뭐 멸망하고, 또 그리고 아주 큰 어떤 이 행성과 충돌해서 또 우리가 어떤 별과 충돌해서 이 지구가 한 번 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5번의 그런 어떤 지구 대멸망의 순간을 여기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6번째 찾아온 너는 이제 너도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선택이냐 하면은 너의 뒤를 바치고 너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시온성의 인간들을 구할래, 인류를 구할래, 아니면은 트리니티가 곧 죽게 돼 있는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너 연인을 구할래. 그러면서 앞에 나를 찾아왔던 그런 이단아들은 대개 다 인류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나와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다 망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그런 어떤 릴로드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오는 아주 단연코 자기는 트리니티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방을 차고 나오죠. 그리고 이 네오의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또 주체적인 이런 선택은 사실은 인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네오와 트리니티는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기계 제국으로 찾아가서 그 기계 제국의 왕, 즉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찾아가 가지고 스미스를 우리가 대시해 줄 테니까 우리 인류를 멸망하도록 그렇게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미스들을 퇴치하고 결국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이 기계 제국과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결과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 영화의 전개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결정론에 매인 그런 어떤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도 말했던 장면, 즉 네오가 이 총알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서 나온 자기장으로 이 총알을 뚝뚝 떨어지게 하는 이런 그 어떤 능력 같은 것은 네오가 뭐 배웠던 것이 아니거든요. 모피어스에게 뭐 쿵푸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무술 같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런 그 능력은 네오가 배워서 발휘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발휘한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네오의 그런 어떤 그 운명은 사실은 이미 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일종의 말하자면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이 보면은 네오는 자신이 그 인물 스스로 입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물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택과 투쟁을 또 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뭐 오라크스를 찾아가거나 또 아키텍트를 찾아갔을 때 네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선택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스미스들과 엄청난 그런 투쟁을 벌여가면서 결국 나중에 인류를 구하는 그러한 그 성취, 아주 큰 어떤 사랑의 길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면은 결국 이 영화는 우리 운명이 뭐 일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일부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 삶에서 어떤 요소는 우리가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학자로 태어난 사람, 예술가로 태어난 사람, 정치가로 태어난 사람, 뭐 기업가로 태어나는 이런 각각의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고 하는 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순간들을 매번 만나게 됩니다. 가령 내가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 뭐 누가 뭐 예언해 주거나 누가 정해 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실존적인 그 삶의 순간에 우리 스스로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우리는 한 5, 60% 정도의 되는 그런 그 운명의 지도는 얻을 수 있으나마 그러나 그 나머지 또 한 4, 50%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매번 어떤 실존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투쟁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삶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였던 것입니다. 사적으로 뭐 한 말씀 덧붙인다면은 예수의 어떤 삶의 과정도 뭐 그러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바쳤지만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죠. 그렇게 비참한 그런 어떤 삶의 순간을 맞이해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 예수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정말 기가 막힌 탄식을 했죠. 그러나 그러한 탄식을 한 연후에 마지막 숨이 닿을 때 예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이러고서 그의 삶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을 얻고 그리고 그가 원하던 어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